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만약에 그린벨트 공약을 네. 개발 이슈로 해가지고 총선에서 도움이 되게 해보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크게 오판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바보다는 약간 도서관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1월 한 넷째 주 정도부터 5회에 걸쳐서 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이야기도 해보고, 뭐 호주, 영국 이런 쪽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약간 뭐 나라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떤 나라는 진짜 막 기후 선거를 진짜 막 거의 현수막 펼친 것처럼 한 나라도 있고 또 아닌 나라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선거와 기후, 그리고 기후와 정책, 요 3자 간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이 진도를 따라잡을까?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거편의 마무리를 책임져 주실 이관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에 있고요. 네, 지금 이번에 기후정치 바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 인식조사, 네, 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해서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조회수와 그 구독자 수 대비 네. 저희가 소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후 선거를 주제로 어마어마한 또 네.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실제로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제 이런 선거를 하게 될 때는 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충분한 숫자의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샘플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 지역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알려면 17개 시도별로 최소 1000샘플 정도는 돼야 되겠다. 시도별로 1000샘플이요? 네. 그러면 다 합치면 17,000샘플인데 네. 사실은 17,000샘플짜리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환경적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조사에 있어서는 아마 최대 규모로 아마 조사를 한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러니까 기존의 기후 조사에 비해서는 그 모집단 규모가 17배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자세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정말 실제로 이 총선의 기후를 이슈로 해가지고 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에비던스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실 모토가 더 이상 정책 질의서는 보내지 않아. 네. 뭐 이거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기후를 가지고 선거 이슈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 그쵸. 라고 하고 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한테 전달하고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 나쁜 놈 뭐 너 낙선 운동할 거야 네네네.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왜 해야 되지? 내가 그 공약을 하면은 내 지지율에 도움이 되나? 네. 안 되나? 그럼 누구한테 어떤 유권자가 이 공약을 좋아서 나를 찍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할 말이 없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가 딱 그거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샘플이 충분히 많아야 된다. 충분히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하게 된 거죠. 네. 이번에 하신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요새 워낙 또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시잖아요. 기사 찾아보면 막 줄줄이 뜨는데 제가 KBS 라디오 나가신 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씀 하셨던데 올해는 이제 70여 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고 네. 그래서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네, 네. 기후라는 의제를 만나는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래서 저희도 이런 선거 시리즈 이런 걸 하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호주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는 이제 정치 성향 혹은 정당에 따라서 기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아예 부정하거나 아니면 네. 별거 아니야라고 하거나 음. 혹은 아니면 아니야 저거 우리 빨리 대응해야 돼 이렇게 완전히 갈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슈가 오히려 정치로 편입되긴 더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부자 감세, 서민 감세 내지는 뭐 요새 이슈가 나오는 뭐 의대 정원 뭐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확실하고 또 이렇게 딱 의견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특히나 선거나 이럴 때 우리 당의 차별화 전략으로 너무 좋은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근데 기후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어느 당이든 우리 기후 대응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하지 아니라고 하는 당 없잖아요. 이게 저희 궁금증이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는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선거나 이럴 때는 좀 부각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당장 기후가 한국에서 빠르게 정치 쟁점화되지는 못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요인도 있어요.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이 지금 너무 쟁점화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들은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 위기, 네. 그다음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들인데 사실은 기후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이슈들도 지금 잘 안 다뤄주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서 인구 문제는 없다라든지 아니, 저출산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특정 어떤 이슈가 처음 제기될 때는 항상 특정 분야의 이슈가 돼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그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주류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것들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성주류화 담론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 정책은 여성 정책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회 모든 부분에서 젠더 이퀄러티가 이제 이렇게 다 투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기후 문제도 지금은 한 분야의 문제인데 아마 이게 이제 전체 사회 그 주류화가 되려면 사실은 초당파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저는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에 기후 위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나오고 거기서 또 그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기후가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의 답답함을 나중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금 뭐 과거의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경제, 산업, 일자리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꼭 당파적 이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마 국가적인 이슈일 거다. 당파적 이슈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뭐 부정적인 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 위에 정당 뭐 이런 차원에서의 제 궁금증이었고 이번엔 전 유권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항상 이제 뭐 우리나라는 기후 선거가 좀 안 돼라고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서 항상 이런 설문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신문사에서 이런 거 기사 쓸 때 저도 그런 설문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슈를 쭉 몇 개 던져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투표를 한 표를 행사할 때 무엇이 당신의 관심 사안입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은 항상 우리는 뭐 기후가 하위권. 그 봐.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어.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저도 요 시리즈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국도요. 마찬가지던데 영국도 보면 캅26 자기네 나라에서 했을 때만 잠깐 그때 이슈가 좀 됐고 그때 유권자 조사해보면 거의 꼴찌예요. 거의 기후 이슈가 항상 꼴찌고 미국도 보면은 그 저번 대선 전에 설문 해본 거 보니까 12개 이슈 중에서 11위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 워낙 양극화돼 있긴 한데 민주당 지지자를 놓고 봐도 거의 중위권이었어요. 5위. 선거를 앞두고 또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그 정책 지표 조사를 할 때 네.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게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월 수입이요. 라고 대답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지금 뭐가 제일 걱정해요?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아마 경제가 1등일걸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사해봐도 이번에 조사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건 항상 비슷해요. 1번 경제, 네. 2번 복지, 네. 뭐 그다음에 한 3번, 4번에 뭐 이제 정치, 안보, 네. 외교, 네. 뭐 기후 이런 네. 것들이 나오죠. 네. 그 순위에서 물어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공통이에요. 설 물가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게 사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사과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뭐 35%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과 농가들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면 이유가 뭐냐? 뭐 갑자기 농부들이
사과 농사를 뭐 잘못 지은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따뜻하니까 꽃이 너무 빨리 펴서 냉해를 꽃이 핀 다음에 꽃샘추위가 오니까 꽃들이 얼어서 떨어져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열리지 않으니까 네. 실제로 이미 작년 봄 때부터 예견됐던 거예요. 설 물가가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게 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재생에너지야. 전쟁 난다고 태양광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아직 연결시키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런 담론에서 많이 연결되는 나라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을 거고 정치적 공급자들도 물론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매일매일 내셔널 아젠다를 고민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네. 사실은 기후 이슈 같은 거는 내셔널 아젠다를 다루는 그런 국가의 책임자들이 또 아니면 정치의 어떤 리더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네. 저는 공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담론에서 우리가 당면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다 기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 지금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도 보면 시계열 조사 돼 있는 거 제가 본 적 있거든요. 이미 그 클라이밋을 그냥 기후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 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곧 경제야, 이거는 곧 우리의 안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거를 기후가 주류 담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서도 기후 문제가 고려가 되고 산업전환 당연히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소라든지 이런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지방에 몰려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거의 없고 이런 문제들이 다 기후 대응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줄이거나 뭐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지금 네. 이런 문제 수준을 벌써 넘어섰죠.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가 사실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못할 거고 그쵸. 네,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호주 같은 나라들은 산불이라고 하는 큰 위기 때문에 눈을 떴다. 눈을 뜨면 그래서 이제 그 설문 실시하신 거 그 어마어마한 작업 역대급 그 설문 그거 해서 결국 던지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기후 유권자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기후 유권자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이 용어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뭐 한 최근 10년 안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영국이 올해 아마 총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영국 그린피스가 클라이밋 보터 100만 명 모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그걸 하고 있던데 한국에서 기후 유권자, 기후에 어떤 관심이 있다 하고 기후 유권자는 좀 다른 건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많은 조사들이 기후에 얼마나 민감한가. 네. 그러면 하다못해 어떤 조사가 있냐면 사람들한테 기후위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면 북극곰 1등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좀 슬프다라고 하는 정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후 민감도죠.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기후 민감도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누가 민감한가, 누가 반응하나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까지 많이 나온 얘기들은 20, 30대 여성이다. 네. 이런 이제 조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정당들이 기후에 별로 관심이 없느냐? 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하는 척만 조금 하면 돼. 아니면 욕먹지 않을 정도 하면 돼. 였는데 저희가 보니까 아니에요. 보수에서도 기후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진보에서도 이 이슈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당신들이 그 이슈를 던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규모가 아주 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접전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구들에서 보면 어차피 다 10% 안쪽이에요. 네. 그 양대 정당의 격차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전체 10명 중에 1명인 거죠, 10%면. 그런데 그 1명이 나는 기후에 좀 관심이 있어.
네. 사실 이번에 그 기후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10%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표 과정에서 보면 10%는 대단히 크죠. 서울 같은 데는 3% 차이로도 굉장히 많은 당락이 갈려요. 근데 그 10%가 아직 내 표를 결정짓지 못한 스윙보터면은 네. 그게 진짜 당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영향을 수 주죠. 있는데 네. 그 10%가 만약에 양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를 또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념 성향도 조사를 했어요. 네. 이념 성향이 중도에 가까울수록 네. 기후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매우 강한 진보, 매우 강한 보수는 기후 때문에 내 투표를 바꿀 거냐가 확실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좀 약한 진보나 그 약한 보수, 중도로 갈수록 그 부분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에 스윙부터가 있다는 거지. 그 기후 선거구도 보니까 선정을 하셨던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곳 몇 군데 네. 말씀드리면 서울에서는 그 지금 마포, 은평, 서대문 네. 이쪽이 이제 서울에서는 네. 기후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이제 기후 유권자라고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네. 민감도, 인지도, 행위, 의향 투표를 포함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했는데 여기 가장 많았어요. 네. 마포, 은평, 서대문이. 그다음에 또 하나 기후 유권자가 대체로 많은 지역이 보니까 그 이번에 총선의 격전지일 거라고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실제로 1, 2당을 가를지도 모른다고 하는 한강벨트 이게 여기에 당락이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기후 유권자가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보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 기후 유권자도 많더라고. 근데 여기는 격전지라서 표 차이가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작은 기후 공약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의 좀 특징이에요. 경기도에서는 과천, 의왕, 그다음에 시흥, 군포 이제 요쪽 지역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기후 선거구인데 네. 여기 뭐가 반대가 이제 아주 강하냐면 경기국제공항 신설하는 거 요거에 대한 반대가 가장 강하고 네. 다른 지표도 전체적으로 높지만 그 경기도의 지금 산지 난개발 이거 좀 그만해라 라고 하는 반대도 아주 강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 오늘 다 그거 났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한다라는 거. 물론 이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긴 하지만 이걸 뭐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또 아주 무리는 아닌 시점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보면은 이 그린벨트 해제를 막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국토연구원인가에서 발표한 거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 대부분 다 싫어한다라고 네. 답변을 했어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만약에 그린벨트 공약을 네. 개발 이슈로 해가지고 총선에서 도움이 되게 해보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크게 오판이다. 네, 아마 그 공약은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을 거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개발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역풍이 세게 불 수도 있다. 아마 지금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산지 난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보수도 반대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보가 조금 더 반대가 많지만 보수도 반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공약이에요. 그 선거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럼 이런 제도가 뭔가 내가 기후 입법 활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내 진출하는 데는 어떻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 연동형이라는 걸 왜 하지? 네. 아, 그거는 3등 네. 3등 이하의 정당들도 얻은 만큼 의석을 좀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럼 3등 이하는 좀 우리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네, 뭐 노동, 기후, 뭐 지방 소멸 이런 이슈들은 있는데 왜 우리 얘기할 데가 없지? 왜 3등 이하 정당들도 좀 의석을 가져가서 일단 최소한 국회 안에서 문제 제기는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2명, 3명이라도 그 아젠다에 대해서. 근데 국회에서 실제로 이게 보면 그 2명, 3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할 있죠. 수도 있죠.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우리 정치인 정당도 그렇지만 사실 뭐 다 모든 개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언론도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사회 단체도 해야 되고 또 뭐 시민 개개인 의식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이제 호주 선거 치른 그 호주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022 기후 선거할 때는 진짜 다 움직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거기는 그 기존의 정권을 잡고 있던 보수당이 아예 뭐 기후 대응을 안 하는 뭐 석탄이 뭐가 문제야 이런 이제 쪽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 언론도 움직이고 그리고 그 호주의 가장 재력가들도 움직이고 막 이래서 판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혹시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10년 전과 지금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적인 환경도 변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뭔가 그때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후가 우리가 지금 기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고 느리다, 답답하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과거에 비교해서 보면 기후위기란 말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건 정말 큰 차이다. 우리가 많은 걸 이뤄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회적 의제화는 되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인식 개선도 많이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작은 바운더리에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문부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연결될 필요가 있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후 유권자, 기후 선거구 이렇게 하면서 기후 정치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사회적 아젠다까지 만든 게 기후위기 대응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0으로 가보자. 정치적 의제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그 측면인데 사회적 의제화와 정치적 의제화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정치적 지향과 거기에 일관성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기후 같은 이슈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후와 가서 일관성 있게 예를 들면 저는 기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려야 됩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쵸,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의제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떤 정책의 일관된 방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 시민사회도 그다음에 우리 그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연구자들도 이제는 자기 분야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석탄 발전소 폐쇄하면 그 지역의 일자리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발전소들이 위치한 지역들이 그 발전소가 갑자기 사라지면 대체할 만한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다 죽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큰 어떤 부가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산업이 있느냐. 그건 사실상 지금 별로 대책이 없어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지금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 문제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지방 소멸 이슈도 만날 것이고 고용에 관한 문제도 만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기후 문제가 앞으로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될 거다. 그러면 이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건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후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예고 하나만 할게요. 저희 이제 6주 동안 선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 전환 겸 다음 주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주제로 저희 찾아뵐 거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